여러분, 오늘 아침에 커피 한 잔 드셨나요? 그 커피를 마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제 몸속에는 도대체 몇 개의 원자가 있는 걸까요? 대략 7량계입니다. 7 뒤에 0이 무려 27개나 붙는 숫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 하면 지구 위에 있는 모래알을 전부 세어도 이 숫자에는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그냥 상상이 안 되죠? 당연합니다. 저도 안 됩니다. 아무도 이 숫자를 머릿속에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파헤쳐 보려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7량계의 원자들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 화장터의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다 타서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는 죽음이 파괴가 아니라 해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잠깐,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사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길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재만 남는 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재가 유골함 속에 담기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타서 없어졌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불은 원자를 없애지 못합니다. 불은 원자들이 손잡고 있던 방식을 바꿀 뿐 원자 그 자체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건 물리학이 우리에게 해주는 가장 단단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죠. 화장터에서 일어나는 일은 소멸이 아닙니다. 대이동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보려면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인간의 몸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몸의 구성을 원소 단위로 뜯어보면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산소가 체중의 약 65%를 차지합니다. 탄소가 18%, 수소가 거의 10%, 그리고 질소가 약 3% 조금 넘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여러분 몸의 96%입니다. 그 다음은 뼈를 이루는 칼슘, 에너지 대사에 쓰이는 인, 신경을 움직이는 칼륨과 나트륨, 피를 붉게 만드는 철분 같은 미량 원소들이 나머지를 채우고 있고요.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이 단순한 재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방식으로 조립되어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짚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원자들은 얼마나 오래된 존재들일까요? 여러분 몸속 수소 원자의 대부분은 우주가 생겨난 직후 약 138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나고 불과 몇 분 만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138억 년입니다. 우리 태양이 생겨난 것도 겨우 46억 년 전이고 지구의 나이도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속 수소 원자들은 그보다 2배 이상 더 오래된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탄소 원자들은요, 이건 더욱 기묘합니다. 탄소는 빅뱅 직후에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별들의 내부에서 엄청난 압력과 온도 속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 비로소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 별이 수명을 다하고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며 우주 공간으로 흩어졌을 때 여러분의 탄소 원자들은 그제야 우주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구에 내려앉고 최초의 생명체 속으로 들어가고 수십억 년의 생물학적 진화를 거쳐 마침내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 와 있는 겁니다. 이건 시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완벽한 물리학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별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수명을 다한 별이 폭발하며 우주로 내던진 원자들이 수십억 년의 시간을 거쳐 고도로 복잡하게 조립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별먼지가 스스로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질문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주가 138억 년 동안 만들어온 가장 기묘하고 아름다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은 이 오래된 원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화장터의 그 뜨거운 불길이 원자에게 하는 일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불이 원자를 파괴한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느낌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불이 물질 그 자체를 없앨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불이 정말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아주 작은 세계로 내려가 봐야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주 깊은 구멍이 파여 있는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 원자가 이 언덕을 향해 굴러옵니다. 기어 오르기 시작하는데 중간에 힘이 부족해서 스르륵 다시 미끄러져 내려오고 맙니다. 구멍에 빠지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열을 가해서 산소 원자를 더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면 어떨까요? 이번엔 쭉 달려 올라가서 그 구멍 속으로 쏙 빠져 버립니다. 탄소 원자와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만남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팡팡 터져 나옵니다. 이 에너지가 주변 원자들을 더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고 그 원자들도 언덕을 달려 올라가 구멍에 빠지고 또 에너지가 터져 나오고 이 연쇄 반응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불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원자들이 파트너를 바꾸는 거대한 연쇄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불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던 탄소 원자가 산소 원자와 새로 손을 잡아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수소 원자는 산소와 결합해 수증기가 됩니다. 질소는 산화질소나 이산화질소 같은 가스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요. 원자들은 파트너만 바꿀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화장터에서 일어나는 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있던 원자들이 새로운 형태로 재조립되어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소멸이 아니라 변신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탄소 원자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산화탄소가 되어 대기로 올라간 그 탄소 원자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일까요? 처음 들으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따라오시면 이게 얼마나 기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나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커다란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흙에서 영양분을 빨아올려서 크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틀린 직관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커다란 나무의 몸무게, 그 거대한 질량의 대부분은 공기에서 왔습니다. 나무는 공기로 자신의 몸을 만듭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속에 탄소 원자를 뽑아내서 햇빛이 가진 에너지로 이 탄소를 자신의 몸에 붙박아 넣는 겁니다. 산소는 다시 공기 중으로 내뿜고요. 이게 광합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햇빛으로 굳혀 만든 단단한 공기 덩어리입니다. 나뭇결 하나하나, 나뭇가지 하나하나가 사실은 응고된 공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고리가 보이시죠? 화장터에서 이산화탄소가 되어 하늘로 올라간 탄소 원자는 어쩌면 동네 뒷산의 소나무 잎새로 흡수될지도 모릅니다. 그 소나무 속에서 광합성을 통해 나무의 몸 일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람에 실려 태평양을 건너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식물의 잎사귀로 흡수되고 그 식물을 먹은 동물의 몸속에 들어가고 그 동물을 먹은 또 다른 생명체를 거쳐 끝없이 순환합니다. 여러분의 탄소 원자는 지금으로부터 1년 후 어딘가의 상추잎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는 어떤 아이의 뼈를 이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아직 가장 놀라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몸속에 있는 원자들은 이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는 탄소 원자, 눈을 깜빡이게 하는 근육 속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 이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흔히들 음식에서 왔다고 하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음식 전에는요? 그 음식을 이룬 식물이나 동물 속에 있었겠죠. 그 이전에는요? 토양이나 대기 중에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원자들이 아주 유명한 곳들을 거쳐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등골이 서늘할 만큼 기묘한데요.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 여러분이 들이마시는 단 한 번의 숨 속에는 역사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몸을 거쳐간 원자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몸을 이루던 원자들이요. 통계적으로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어느 사람의 몸에든 적어도 한 개는 들어있다고 계산됩니다. 셰익스피어가 마지막으로 내쉰 숨속에 있던 원자들도, 수십 년 전 돌아가신 여러분의 할머니 몸속에 있던 원자들도 지구대기라는 거대한 믹서기 안에서 완벽하게 뒤섞여 순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이마신 공기 중에도 말이죠. 처음 들으면 코웃음 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낭만적인 시가 아닙니다. 물리학적 계산의 결과입니다. 지구대기 전체의 분자수와 한 번 숨 쉴 때 들이마시는 분자수를 비교해보면 수학이 이 사실을 조용히 증명해 줍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쉬는 숨은 수십억 년 동안 지구를 떠돌아다닌 원자들이 잠깐 여러분이라는 공간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원자들의 임시 숙소인 셈이죠. 자, 여기서 한층 더 깊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여러분이게 만드는 걸까요? 원자들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면, 지금 제 몸속에 있는 원자들이 10년 전에 있던 원자들과 상당히 다르다면 과연 무엇이 여러분이라는 연속성을 만드는 걸까요? 흔히들 이런 질문을 하면 영혼이나 의식 같은 개념을 떠올리십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물리학의 언어로 이 질문에 접근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물리학이 주는 답은 어쩌면 여러분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처럼 따져본다면 여러분을 여러분이게 만드는 건 원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원자들이 조립되어 있는 방식, 그 배열의 패턴입니다. 공장 비유를 들어볼까요? 아주 정교한 공장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공장에서는 불량품 없이 정교한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의 부품들은 끊임없이 교체됩니다. 나사 하나가 낡으면 새 나사로 바꾸고, 벨트가 마모되면 새 벨트로 바꿉니다. 5년이 지나면 원래 공장에 있던 부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공장은 같은 공장입니다. 부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품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 패턴이 공장의 정체성이거든요. 여러분의 몸이 딱 이렇습니다. 탄소 원자 하나를 떼어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의 몸속에 있던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탄소는 탄소입니다. 저의 몸속 탄소와 동네 고깃집에서 타고 있는 수제 탄소는 물리학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원자 위에는 이건 누구의 것이라는 이름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그 원자들이 어떤 패턴으로 조립되어 있느냐입니다. 단백질 분자들이 어떻게 접히고, 뉴런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세포들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는지, 이 복잡하고 정교한 배열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화장이 하는 일이 이제 정확히 무엇인지 보이시죠? 화장은 원자 그 자체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화장이 없애는 건 원자들의 배열, 그 정교한 패턴입니다. 여러분이라는 공장이 해체되는 겁니다. 부품들은 전부 살아있고 어디 가지 않습니다. 단지 공장이 더 이상 그 패턴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유로워진 부품들은 다른 공장들을 만드는 데 쓰이게 됩니다. 나무가 되고 박테리아가 되고 다른 사람이 되고 강물이 되고 구름이 되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 또 다른 생명이 됩니다. 왜냐고요? 원자는 여행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여행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화장터의 불길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 여행이 극적으로 빨라지는 순간입니다. 아주 천천히 일어났을 일이 갑자기 단 몇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결과는 같습니다. 원자들은 자유로워집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또 다른 아주 깊은 질문으로 데려갑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원자들이 파트너를 바꾸는 그 과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화장터에서 발생하는 그 엄청난 열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걸까요? 이게 사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매혹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몸속의 탄소 원자들은 분자 형태로 조립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런 분자들입니다. 이 분자들 안에서 원자들은 서로 단단히 손을 잡고 있는데 이 손잡기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화학 결합 에너지라고 하죠.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고요? 여러분이 드신 음식에서 왔습니다. 그 음식은요, 식물이나 동물에서 왔고 식물은 햇빛에서 에너지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에너지는 태양의 중심부에서 수소 원자들이 쾅 부딪혀 헬륨을 만들면서 내뿜는 핵융합 에너지에서 왔습니다. 그 에너지가 태양 표면까지 올라오는데 무려 수백만 년이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지구까지 오는데 딱 8분이 걸리죠. 화장터에서 타오르는 불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열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결국 태양의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태양 안에서 갇혀 있다가 지구로 와서 광합성으로 식물 속에 저장되고 먹이 사슬을 따라 이동해 인간의 몸속 분자 결합으로 저장되었다가 화장터의 불길 속에서 마침내 해방되는 에너지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화장터 굴뚝으로 피어오르는 열기는 태양이 보낸 수백만 년의 메시지가 드디어 도착한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 이걸 보장합니다. 화장터에서 나온 열 에너지는 공기를 데우고 그 공기는 대류를 일으키고 결국 지구 전체의 에너지 순환에 합류합니다. 여러분 몸속에 저장되어 있던 태양 에너지가 또다시 다른 형태로 우주의 에너지 춤사위에 동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화장 후 남는 그 하얀 가루는 무엇일까요? 유골이라고 부르는 그것 말입니다. 흔히들 재라고 표현하시죠. 그런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재가 아닙니다. 재는 유기물이 타고 남은 탄소 성분이고 유골함 속 그것은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어르신들이 계신 가정에서는 이 유골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하얀 가루가 다른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섭씨 760도에서 980도, 때로는 10도까지 치솟는 화장로 안에서 연부 조직들은 모두 기화하거나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됩니다. 근육, 피부, 내장 이것들은 전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유기 분자들이기 때문에 높은 온도 앞에서 분자 결합이 툭툭 끊어지며 흩어집니다. 하지만 뼈는 다릅니다. 뼈를 이루는 주성분은 수산화 인산칼슘이라는 아주 단단한 무기물입니다. 이 광물질은 불에 잘 녹지 않습니다. 유골은 결국 뼈의 광물 골격만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 자란 성인의 경우 이 유골의 무게가 보통 1.5kg에서 3kg 사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게 우리가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의 몸무게와 비슷한 범위라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덧붙인 모든 것들, 물과 단백질과 지방과 복잡한 분자들을 불이 전부 걷어내고 나면 처음 세상에 왔을 때와 비슷한 무게만 남는 겁니다. 마치 인생의 첫 무게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남은 유골, 인산칼슘의 덩어리 속에 있는 원자들도 물론 계속 여행을 합니다. 유골을 바다에 뿌리거나 땅에 뿌리면 서서히 물에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칼슘과 인은 식물이 자라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입니다. 뿌리를 통해 식물에 흡수되거나 토양 미생물들에 의해 분해되어 다시 생태계의 순환 속으로 합류합니다. 유골함 속의 그 하얀 가루 하나하나가 결국 어딘가에 꽃이 되고 나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닷속 생명이 되어가는 겁니다. 요즘은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이 유골을 가공해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이미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들이 아주 규칙적이고 단단한 결정 구조로 배열된 것입니다. 유골에서 추출한 탄소로 다이아몬드를 만든다는 건 그 탄소 원자들이 또 한 번 새로운 패턴으로 조립되는 겁니다. 수십억 년 전 거대한 별의 심장에서 태어난 탄소 원자 하나가 우주를 떠돌다 지구로 와서 수많은 생명체를 거쳐 한 사람의 몸속에서 살다가 화장터를 지나 다이아몬드로 빛나는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어떤 소설보다도 드라마틱하고 어떤 신화보다도 장대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과학을 알면 세상이 더 신비롭게 보인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세상의 신비를 걷어내고 차갑고 메마른 설명만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꽃이 아름다운 건 꽃의 색소가 특정 파장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이 꽃의 아름다움을 없앤다고 느끼는 거죠. 파인만은 이 생각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꽃이 왜 아름다운지 알면 알수록 꽃은 더 아름다워진다고, 과학은 경이로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층의 경이로움을 드러낸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이야기가 딱 그겁니다. 화장이라는 과정을 원자 단위에서 이해하고 나면 죽음이 그냥 끝이라는 이미지가 얼마나 놀랍도록 표면적인 이해였는지 알게 됩니다. 겉에서 보면 사람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원자들의 세계에서는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거대하고 정교한 공장이 해체되면서 그 안에서 일하던 수십 종류의 부품들이 각자의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어떤 부품은 동네 뒷산 나무 속으로,
어떤 건 빗물에 섞여 강으로, 어떤 건 대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완전히 달라지는 진짜 순간입니다. 이 원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하듯이 원래부터 단 한 번도 여러분만의 것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몸속에 있는 산소 원자들은 한 달 전에는 어딘가의 공기 속에 있었고 1년 전에는 다른 생명체 안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마신 커피 속의 물 분자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구름이었을 수도 있고 한 달 전에는 강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탄소 원자들은 여러분이 드신 음식에서 왔고 그전에는 흙에 있었고 그전에는 다른 생명체 안에 있었습니다. 원자들은 우리를 잠시 빌려 쓰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우리가 원자들을 잠시 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원자들의 무한한 여행 중에 잠깐 만들어진 특별한 소용돌이입니다. 강물이 흐르다가 바위에 부딪혀 소용돌이가 생기는 것처럼요. 소용돌이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름답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용돌이를 이루는 물 분자 하나하나는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소용돌이가 사라진다고 해서 물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물은 계속 흐릅니다. 소용돌이가 사라진 후에도 강은 계속 흐릅니다. 이게 바로 물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원자들의 무한한 순환 속에서 잠시 형성된 놀랍도록 복잡한 소용돌이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존재를 하찮게 만드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경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용돌이 안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과정이 스스로를 바라보고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하고 별과 원자와 에너지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주 역사상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파인만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 대부분에 숨어있는 엉터리 전제들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서 죽음에 대한 큰 전제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전제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의 눈으로 보면 이 전제는 시각이 너무 좁습니다. 여러분이라는 특별한 패턴이 끝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패턴을 이루던 요소들, 원자들, 에너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곳에서. 바로 여기가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을 이루고 있던 원자들이 새로운 생명체들 속에서 또 다른 복잡한 패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어떤 원자는 새로 태어나는 아기의 세포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원자는 철새가 되어 하늘을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원자는 수십만 년 후 빙하 속에 갇혀 잠들었다가 먼 미래에 누군가가 마시는 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변신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엄청난 수수께끼에 대한 정답은 우리 대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이제는 원자 단위에서 정확히 아시죠? 원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주는 어떤 것도 없애지 않습니다. 단지 다르게 조립할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면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사랑했던 그 경험들, 내가 나였던 그 시간들은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네, 그 패턴은 사라집니다. 그 특정한 조립 방식은 해체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달콤하게 포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파인만이 강조했듯이 과학은 듣기 좋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패턴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는 영구적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나지 않은 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웃었던 순간, 사랑했던 순간, 아름다운 석양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던 순간들, 이것들은 이미 이 우주에 일어났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그 순간들은 시공간의 구조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있었던 것은 영원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만들어낸 영향력들, 다른 사람의 삶에 남긴 흔적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들, 이 패턴의 파장은 물리적 원자들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원자들은 흩어지지만 패턴의 메아리는 계속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현실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사실 파인만이 살아생전에 아주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파인만은 자신의 원자들이 우주 전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원자들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당연하고 아름다운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학이 주는 이해가 죽음에 대한 불안을 조금 다른 것으로 바꿔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지에서 오는 불안과 이해에서 오는 경이로움은 다른 감정이라는 걸 알았죠.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의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주관적 경험이 뇌의 물리적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도 아직 완전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자와 에너지에 관한 한 우리는 아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는 충분히 아름다운 위로입니다. 아니, 어쩌면 위로보다 더 큰 것입니다. 경이로움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원자 하나가 138억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원자는 우주 탄생의 순간을 지나왔고, 별의 중심부를 통과했고, 초신성 폭발로 우주 공간을 날았고, 지구에 내려앉아 수십억 년의 생물학적 진화를 거쳤고, 지금 여러분이라는 존재 안에서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떠나서 또 다른 여정을 계속할 겁니다. 아침 커피 한 잔을 드실 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커피 안에 있는 물 분자들, 그 카페인 분자를 이루는 탄소와 질소와 산소 원자들, 이것들이 모두 우주 전체의 역사와 연결된 여행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주의 역사 속에서 수십억 년을 떠돌아온 원자들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자들은 여러분의 몸속을 잠깐 통과하면서 여러분이라는 패턴을 유지하는데 잠시 기여하고 또 떠납니다. 이 얼마나 기묘하고 아름다운 일인가요? 파인만이 늘 입버릇처럼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대로 이해했을 때 세상은 더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더 경이로워진다는 것.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그 경험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숨 쉴 때 들이마시는 공기 속에 섞여 있는 원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을까 하고요. 수천 년 전 어느 나라의 어느 아이가 들이마신 공기 속의 원자가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식물에 흡수되고 동물을 거쳐 땅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대기로 올라와 지금 제 폐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원자들을 번갈아 가며 쓰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같은 재료를 돌렸습니다. 별먼지로 만들어진 우주가 자기 자신의 재료를 이리저리 조립하며 끝없이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화장이라는 과정이 새롭게 보이시나요? 그 불길은 파괴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오랫동안 하나의 복잡한 패턴으로 묶여있던 원자들이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원자들은 지체 없이 다음 여행을 시작합니다. 어디로 갈지는 우주가 정합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비가 내리는 곳으로, 뿌리가 뻗는 방향으로 원자들은 가장 자연스러운 다음 길을 찾아 흘러갑니다. 에런 프리먼이라는 이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물리학자가 조사를 읽어주기를 바란다고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그 사람의 에너지는 죽은 게 아니라 단지 형태를 바꾸어 계속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슬픔에 빠진 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저는 이 바람이 깊이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막연한 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증 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깊은 위안이 됩니다. 저는 물리학이 주는 위안이 다른 어떤 위안과도 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분 좋으라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주는 위안이거든요. 그 현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를 이루던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더 넓은 곳으로 퍼져나갈 뿐이다. 네가 잠시 모아두었던 별먼지들이 다시 우주의 순환 속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이 우주의 방식이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감정이란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죠. 하지만 어쩌면 오늘 이후로 화장터의 연기를 보거나 유골함을 생각할 때 아주 조금 다른 눈으로 보실 수 있게 되셨으면 합니다. 파괴가 아니라 변신으로, 끝이 아니라 이어짐으로, 소멸이 아니라 대이동으로 원자들은 여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라는 놀라운 패턴 안에 잠시 모여있는 그 원자들은
수십억 년의 여행 중에 가장 기묘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를 바라보고 스스로의 여행에 대해 궁금해하고 스스로의 존재에 경이로움을 느끼는 시간을요. 오늘도 함께 생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파인만의 길이 앞으로도 이런 기묘하고 아름다운 질문들을 함께 탐험해 나가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는 이 순간을 조금 더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원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패턴이 해체된다는 것, 이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머리가 아득해지는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속의 탄소 원자 하나가 화장 후에 대기 중으로 날아가서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탄소 원자들과 마구 섞였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원자는 여전히 여러분의 원자일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양자역학이 등장합니다. 수식은 전혀 안 쓸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같은 종류의 원자들은 서로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탄소 원자 하나하나를 비교해보면 이 원자는 어디서 왔고 저 원자는 어디서 왔다는 이력이 원자 위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동전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동전은 새 것이고 어떤 동전은 긁힌 자국이 있고 어떤 동전은 색이 바랬죠.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 원자는 다릅니다. 모든 탄소 원자는 완벽한 복제품입니다. 흠 하나 없이 똑같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몸속에 있었는지를 원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없습니다. 원자는 그냥 원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화장이 끝나고 여러분의 탄소 원자들이 대기 중에 다른 탄소 원자들과 섞이는 순간 그 어떤 물리학적 방법으로도 여러분의 탄소와 다른 탄소를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원자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걸까요? 물리학은 네, 맞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원자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원자들은 잠시 어떤 패턴 안에 모여 있을 뿐 그 패턴이 해체되면 원자들은 다시 익명의 존재가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쓸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몸속에 있는 원자들도 원래 익명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주인도 없이 우주를 떠돌다가 여러분이라는 패턴 안으로 잠시 들어온 겁니다. 그 전에 그 원자들은 다른 사람의 몸속에 있었고 그 전에는 또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원자들은 원래부터 아무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우주 전체가 같이 쓰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우주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원자들을 잠시 빌려서 여러분이라는 패턴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빌린 원자들로 웃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궁금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림이 끝나면 원자들은 반납됩니다. 다음 사용자에게로 넘어갑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소멸이 아니라 반납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런 공장 비유를 들어볼게요. 거대한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은 부품들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부품을 빌려서 제품을 만들고 제품의 수명이 닿으면 부품들이 다시 반환됩니다. 그리고 그 부품들은 또 다른 제품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이 공장이 우주이고 제품이 생명이고 부품이 원자입니다. 우주라는 공장은 원자들을 끊임없이 빌려주고 돌려받으면서 새로운 패턴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패턴들 중 하나입니다. 아주 복잡하고 아주 정교한 패턴 중 하나. 자, 여기서 또 한층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원자들의 교환은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시겠나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원자들은 계속 바뀌고 있을까요? 네, 바뀌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계속 새로 만들어집니다. 적혈구는 약 넉 달 정도 살다가 교체됩니다. 피부세포는 몇 주에 한 번씩 새로운 세포로 교체됩니다. 뼈를 이루는 세포들도 수년에 걸쳐 서서히 교체됩니다. 이게 고 세포가 교체된다는 건 그 세포를 이루는 분자들이 교체된다는 뜻이고 분자가 교체된다는 건 그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이 새로운 원자들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대략 10년이 지나면 여러분 몸을 이루는 원자들의 상당 부분이 오늘과는 다른 원자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심지어 뇌세포들도 일부는 교체됩니다. 물론 신경세포 자체는 잘 교체되지 않지만 그 신경세포를 이루는 원자들은 계속 입력되고 출력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10년 전의 여러분과 원자들이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원자가 달라졌어도 패턴은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유지되고 성격이 유지되고 관계가 유지되고 연속적인 의식의 흐름이 유지되었습니다. 여러분다운 패턴이 유지된 겁니다. 원자는 강처럼 흘러가는데 그 흐름의 모양, 소용돌이의 형태가 유지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죽음의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죽음은 그 패턴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순간입니다. 공장이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부품들이 더 이상 이 특정한 방식으로 조립되지 않는 순간입니다. 부품들은 전부 있습니다. 다만 이 패턴으로는 더 이상 모이지 않는 겁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이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지금 물질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패턴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지속되고 무엇이 사라지는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물질은 지속된다는 것, 패턴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약 80억 명의 인간들, 그리고 수백만 종의 동식물들, 이 모든 생명들이 쓰고 있는 원자들은 모두 어디서 왔을까요? 언제부터 지구에 있었던 걸까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원자의 총량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구에 떨어지는 우주먼지나 운석을 제외하면, 그리고 대기에서 일부 경량 원소가 우주로 빠져나가는 걸 제외하면 지구 위의 원자 수는 거의 일정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지금 지구 위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사용하는 원자들은 태고 이전부터 이 지구에 있던 원자들입니다. 공룡의 몸을 이루던 원자들이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 있습니다. 최초의 박테리아를 이루던 원자들이 지금도 순환하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생명체들의 원자들이 지금 이 순간 지구의 물과 공기와 흙과 생명들 안에서 순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그리고 지구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생명들과 말입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물을 마시고 공기를 들이마실 때 우리는 수십억 년의 생명의 역사를 함께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가 우리 폐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 혈관 속을 흐르고 우리 세포 안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나갑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순환의 일부입니다. 잠시이지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원자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이 죽음을 죽음이게 만드는 걸까요? 무엇이 진짜로 변하는 걸까요? 이건 열역학이 대답해주는 질문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좀 무섭게 들리죠? 수식 없이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는 질서에서 무질서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하죠. 엔트로피는 쉽게 말하면 무질서의 정도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내리셨다고 해봅시다. 뜨거운 커피와 차가운 우유를 컵에 섞으면 어떻게 되나요? 뜨겁고 차가운 두 부분이 따로따로 있다가 스르륵 섞여서 미지근한 커피가 됩니다. 이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겁니다. 질서 있게 나뉘어 있던 상태에서 뒤섞인 상태로 간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반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커피가 저절로 뜨거운 커피와 차가운 우유로 다시 나뉘지는 않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물리학의 눈으로 보면 생명은 엔트로피에 저항하는 아주 특별한 과정입니다. 우주는 무질서를 향해 흘러가는데 생명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세포 하나하나는 그냥 두면 흩어져 버릴 물질들을 정교하게 붙잡아 두는 기계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37도 체온을 유지하는 것, 세포들이 제 역할을 하는 것, 뉴런들이 신호를 주고받는 것, 이 모든 것이 엔트로피에 맞서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음식에서 에너지를 끌어와서 이 질서를 유지하는 데 쓰는 거죠. 그러면 죽음은요? 죽음은 이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에너지 공급이 끊기고 질서를 유지하던 모든 과정들이 뚝 멈추고 그러면
엔트로피가 이깁니다. 원자들을 붙잡아두던 힘들이 약해지고 정교하게 유지되던 패턴이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화장은 이 해체를 극적으로 가속하는 과정입니다. 수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났을 일이 단 몇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건, 무질서가 커진다는 건, 원자들이 더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꽉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워진 원자들이 우주의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질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한쪽에서 질서가 해체되면 그 재료들이 다른 곳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우주 전체로 보면 이 거대한 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서가 해체되고 재료들이 이동하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고 또 해체되고 또 이동하고 이 춤사위가 우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뒤집히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을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살아있으면 중요하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물리학의 눈으로 보면 이 구분이 생각보다 훨씬 유동적입니다. 돌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 돌 속의 원자들은 지금 여러분 몸속 원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종류의 탄소, 산소, 실리콘 원자들입니다. 단지 그 원자들이 조립된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돌 속에서는 그 원자들이 광물 결정 구조로 단단히 붙박혀 있고 여러분 몸속에서는 그 원자들이 아주 복잡하게 배열되어 생명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차이는 배열의 복잡성과 그 배열이 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드실 때 사실 여러분은 다른 패턴으로 조립되어 있던 원자들을 자신의 몸속으로 불러들여 자신의 패턴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숨을 내쉴 때 사용된 원자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원자를 받아들이고 돌려보내면서 자신이라는 패턴을 유지합니다. 생명이란 원자들의 흐름 속에서 패턴을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과 진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문학적인 연결이 아니라 원자적인 연결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몸을 이루던 원자들이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흙이 되어 꽃을 피우고 있을 수도 있고 일부는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중 아주 일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을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들이마신 공기를 통해 마신 물을 통해. 이건 낭만적인 상상이 아닙니다. 가능성의 이야기입니다. 물리학이 허용하는 가능성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경이롭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원자들은 원래 어디서 왔든 간에 여러분이라는 패턴의 일부가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라는 경험을 함께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석양의 붉은 빛, 그 빛이 망막에 닿아 신경신호로 바뀌는 그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과 경이로움, 이 모든 것이 원자들의 정교한 협력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원자들은 그냥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는 현상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들이 떠날 때 새로운 원자들이 와서 그 자리를 채웁니다. 공장이 돌아가는 동안에는 부품이 바뀌어도 공장은 작동합니다. 그 공장이 만들어내는 경험들, 여러분이라는 의식의 흐름은 계속됩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파인만은 자연의 법칙들이 아름다운 이유가 그것들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원자 보존, 에너지 보존, 엔트로피의 증가, 생명의 패턴,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장터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원자들이 다음에 어떤 패턴의 일부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주가 정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물리학이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어떤 이야기보다도 더 장대하고 어떤 신화보다도 더 경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나요? 오늘 저희가 화장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주제에서 출발해서 원자의 보존을 지나 에너지의 순환을 거쳐 패턴의 의미를 통과하고 엔트로피와 생명의 관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질문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화장이 되면 우리를 이루던 원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단순한 질문이 우주 전체의 이야기로 우리를 데려왔습니다. 그게 물리학의 힘입니다. 그게 제가 이 학문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오늘 이후로 이런 생각이 한 번쯤 스쳐 지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루는 이 원자들은 수십억 년의 여행을 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십억 년의 여행을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이 원자들이 내가 되어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기묘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아직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셨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원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알겠다고요. 에너지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요. 그런데 나라는 이 느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 무언가를 느끼고 생각하는 나, 이건 어떻게 되냐고요? 이 주관적인 경험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건 사실 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불리는 것이죠. 뇌의 물리적인 과정이 어떻게 주관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빨간색을 볼 때 왜 그냥 신호 처리가 아니라 빨강다움이라는 느낌이 생기는지, 이건 과학이 아직 완전히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지금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게 파인만 정신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경험,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 이것은 뇌라는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뇌에는 약 860억 개의 뉴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런들 사이에 형성된 연결은 수백조 개에 이릅니다. 이 연결들 속에서 전기 신호들이 번쩍번쩍 지나가면서 무언가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경험이라고 부르는 것이요. 생각, 감정, 기억, 지금 이 순간의 느낌,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뇌라는 물리적 구조에 의존한다는 것은 압니다. 뇌에 손상이 오면 경험이 변합니다. 뇌가 작동을 멈추면 경험이 멈춥니다. 이 사실들이 경험이 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뇌가 해체되면 경험도 해체된다고 봐야 할까요? 물리학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솔직한 대답일 겁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뇌라는 공장이 해체되면 그 공장이 만들어내던 것들도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슬프게 들리신다면 잠시 기다려주세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장이 해체되더라도 그 공장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영원합니다. 그 공장이 만들어낸 것들, 다른 사람들의 뇌에 남긴 기억들, 세상에 남긴 영향들, 이것들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공장을 이루던 부품들은 새로운 공장들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탄소와 산소와 수소와 질소, 원자들이 새로운 뇌들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들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특정 경험의 패턴은 사라지지만 경험이라는 현상 자체는 우주에서 계속됩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 위에서는 약 80억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경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각각의 뇌에서 860억 개의 뉴런들이 번쩍이며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을, 어떤 사람은 슬픔을, 어떤 사람은 지금 저처럼 우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은 모두 원자들의 복잡한 배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가 자신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느끼고 스스로에 대해 궁금해하는 우주. 그 우주의 일부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생각인데요. 우주는 137억 년 넘게 그냥 있어 왔습니다. 원자들이 있었고, 에너지가 있었고, 물리 법칙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스스로를 알고 있었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최근에 우주 역사로 보면 눈 깜짝할 새에 원자들이 아주 복잡하게 조립된 뇌라는 구조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뇌가 우주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빅뱅이 뭐냐고, 블랙홀이 어떻게 생기냐고, 원자가 왜 이렇게 생겼냐고, 우리가 어디서 왔냐고, 우주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질문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 그게 우주가 스스로에게 경이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건 아름다운 비유가 아닙니다. 물리학적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우주의 일부입니다.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들은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뇌가 하는 생각, 하는 경험은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주가 자신을 경험하는 하나의 창이 닫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창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원자들이 새로운 패턴을 이루게 되면 언젠가 또 새로운 창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생명체를 통해서, 다른 뇌를 통해서, 물론 그 창이 여러분이라는 연속적인 경험을 가지지는 않겠죠. 그게 여러분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존재했다는 사실, 여러분의 패턴이 이 우주에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은 영원합니다.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 그 순간들은 이 우주의 역사 속에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있었던 것은 영원히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화장이 될 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던 원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자들에게는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수십억 년의 여행을 해왔고 잠시 여러분이라는 놀라운 패턴의 일부가 되었다가 이제 다시 그 여행을 계속합니다.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어 하늘로 오르고 식물의 몸이 되고 다른 생명들의 일부가 됩니다. 수소는 수증기가 되어 구름을 이루고 비가 되어 강물로 흘러가고 바다가 됩니다. 칼슘과 이는 흙 속에서 식물의 뿌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뼈대를 이룹니다. 에너지는 열로 방출되어 지구의 에너지 순환에 합류합니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음 목적지를 향해 떠납니다. 그리고 어쩌면 먼 미래의 어느 날 여러분의 탄소 원자 하나가 또 다른 복잡한 패턴의 일부가 되어 또 다른 누군가의 뇌 속에서 또 다른 경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경이로움은 여러분의 것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같은 원자들이 계속 이 우주에서 새로운 경이로움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지 않습니까?